이재명이라는 지도자가 사실 저는 언뜻 드는 느낌은 좀 약간 음습한 느낌은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그리고 좀 쌍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그 평균적인 국민이 존경하는 이웃으로 모실 만한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되게 자기 말을 잘 뒤집어요.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 같은 거 막 약속을 멋있게 하고는 석 달 만에 뒤집고 이런 모습을 보면 지도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갔어요.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거는 우리 사회의 무언가를 반영하는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도자감이라고 얘기할 때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아 보이는데도 저 자리에 올라간 거는 우리 사회가 그분이 가진 어떤 면을 매우 매력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런 뭔가 도덕성이나 뭐 품성의 문제, 이런 그 신뢰의 문제를 무시하면서까지도 그분의 그런 면을 매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원한 거, 그리고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뭔가 말을 뒤집더라도 시원하게 그냥 염치 없이 뒤집는 거, 이런 거를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국민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보실 때 기존의 질서 속에서 나에게 합리적으로 대접해주는 질서를 내가 별로 보질 않았다. 그간의 발전 과정에서 뭔가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나는 느낀다. 나는 이 질서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이런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아주 황당한 방식이지만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매우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쁜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면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도층의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회 전체적으로 정풍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지도자다운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도자가 저 정도는 돼야지 라는 신뢰를 갖고,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 또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국회가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도자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내놓고, 동시에 우리 사회도 개발 과정에서 어두운 부분,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내는 그런 국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만이 근거 없는 불만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그것은 발전 과정에서 많은 왜곡과 그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된 결과가 저는 그 이재명이라는 지도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지도자가 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서로 상생하고 존중하는 사회, 그리고 합리적인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가 된다면 지도자의 질도 좋아지겠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저는 매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뭐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 질서가 이렇게 급변하고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나토에 대해서도 국방비를 분담을 더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로 하여금 나토를 침공하는 걸 장려하겠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국제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도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하고, 그리고 경제 질서도 지금 기술 지형하고 산업 구조가 이렇게 급변하는, 이게 이 AI 중심으로 이게 발전하는 게 30년 전에 IT 기술 중심으로 완전히 구조가 뒤바뀐 그때만큼의 변화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큰 지형이 급변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진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2년과 같이 입법기관에 막혀서 행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가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그 한심한 작태가 앞으로 3년 계속된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지난 2년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얼마나 한심하냐면, 이전에 여당이었던 당이 자신들이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접었던 법안들을 막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한 목표로. 그래서 입법부에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국가적으로 멈춰 서 있던 시간입니다. 이런 교착된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또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항아리에서 서로 올라오려고 하는 개들이 서로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 3년 또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저는 이번 총선에서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성과를 보이는 정권이 되기를 저는 정말 전심으로 바라요. 그거는 뭐 개인에 대한 이런 호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250명의 선수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뛸 텐데 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낮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게 뭐 원인이 뭐고 이런 걸 저는 지금 따질 여력이 250명의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면 라인업이 만들어지면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 조건 속에서 사력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당선되는 것이 자신들이 당선이 돼서 이 정부가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자각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선수들이 지금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되게 둥글둥글한 면도 많아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의 별명이 뭐였냐면 뭐 파이터 이게 아니고 어당팔이었어요. 어당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어리버리 당수 8단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사람이 뭘 따지려고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을 그냥 어리버리하게 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그 차원에서는 좀 허당이고 둥글둥글한 면도 많고 어리버리한 측면도 되게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적인 영역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글로벌리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적인 영역에서 한 20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영역에서 제가 이제 일가를 이뤘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무언가를 더 바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치라는 영역은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그 공적인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공적인 목표를 위해서 들어왔고 이루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바라봤을 때 지금 단계의 이 나라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지난 60년 동안 이제 노후한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치는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얘기하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이제 한계에 부닥쳤다. 그러지 않으면 전 세계 그 출산율이 꼴찌고 OECD에서 사망률이 지금 1등인 이런 절망의 나라, 그러니까 자살률이 1등이죠. 이런 그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하고 희망의 나라로 가려면 전반적인 시스템을 확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제가 깨달음을 매우 강하게 받았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정치권에 제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목적이 아니면 제가 이 말 많고 탈 많은 정치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 제가 그 모든 공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스템 개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익숙했던 생활 방식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혁을 하려면 다 고통이 없이는 안 돼요. 이득을 보던 사람들의 이득을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비계를 끊어내고 고름도 짜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순둥순둥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순둥순둥하게 못하고 그동안에 이익 보던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586 청산로를 얘기하듯이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달라져야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큰 수혜를 받던 이해 집단들은 역사의 그 뒤로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싸움 없이는 못해요. 싸움 없이는 못하고 저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정치라는 영역 안에 제 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목표가 달성되거나 아니면 제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러면 순둥순둥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정치를 계속할 이유도 없지요. 저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거
뭐 소설을 본다거나 만화를 본다거나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아갈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예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했죠. 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이거 지금 빵꾸 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럼 젊은이들은 그 혜택 못 받는다.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안을 2개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대사가 뭐였냐면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빠꾸로 시켰어요. 그래서 개혁이 안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가져간 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안을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안은 개혁을 못하는 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지도자는 국민의 뜻을 민의를 따라야 되는 대표자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를 올려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지도자입니다. 그 2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민의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얘기하는 포퓰리즘이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이속만 차리는 거야. 자기 인기만 차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국민을 리드하되 그런 계도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거부감을 느끼게 하면서 국민을 리드해야 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정치인은 무능한 정치인일 뿐이고,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소통하면서 민의를 바꿔가는 사람들이죠. 그 민의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공론장을 제공해서 국민들이 서로 다른 그 의견과 지도자의 의견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는 국민이거든요. 그 생각을 통해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민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민의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의 시대적인 과제가 바로 그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정치인이,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앞에 직면한 과제가 너무 어려운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개혁이 중요하고, 과거의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과거에 너무 익숙한, 그래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얘기한 적이 없는 정치인들은 이제는 퇴장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번 총선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